한 남자는 홈즈의 코와 입을 막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홈즈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눌렀다. 나는 총을 꺼내 벽에 한 방을 쏘았다. 그러자 겁먹은 듯 두 남자가 홈즈에게서 떨어졌다.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놀라서 물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 봐. 그 순간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에 뒤돌아 총을 겨눴다. 셜록 홈즈, 미발표 사건들, 시신 세일즈맨. 짜잔! 오랜만에 홈즈를 모셔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에든버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견됩니다. 단순한 추리를 넘어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에 막바지로 갈수록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흥미롭게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시신 세일즈맨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그렇게 하게. 나는 갑작스러운 셜록의 말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며 아침 신문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느낄 때 짓는 표정을 보였는데 반쯤은 즐거워하고 반쯤은 의문을 품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물었다. 셜록은 벽난로 위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페르시아 슬리퍼를 가져와 담뱃대에 채워넣고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 쪽으로 발을 쭉 뻗고는 미소 지었다. 참으로 자네다운 질문이군, 존. 셜록이 말했다. 나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이유는 자네의 평범함 때문이네. 사교계에 데뷔하는 청춘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덜 화려한 친구들을 동반하는 것처럼 말이야. 베이커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우리는 이제는 웬만한 말에는 상처 입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다. 그런데도 셜록의 솔직하고 배려 없는 이 이야기에 조금은 신경 쓰였다고 인정해야겠다. 내가 좀 둔한 편이지만 셜록, 에든버러 대학 후원의 밤에 도움을 요청받았군. 그래, 맞아. 하지만 이 편지는 방금 도착했고 나는 자네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하네. 셜록은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을 맞대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고 셜록은 나를 놀리는 게 즐거운지 행복에 겨워하는 강아지 같은 표정이었다. 존, 자넨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물론 사고의 과정이 느릴 수는 있어도 아주 명확해. 그리고 타임스의 사설을 읽는 것보다 자네를 읽는 것이 훨씬 쉽다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해봐. 내가 말했다. 자네는 방에 들어올 때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네. 뭔가를 신중히 고민하는 표정이었지. 손에는 단 하나의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어젯밤 기분 좋게 잠들었던 걸 알고 있었으니 자네 표정을 바꾼 건 그 편지일 수밖에. 그랬군. 자네가 걸어갈 때 봉투 뒷면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붉은 원 안에 그려진 방패와 성 안드레아 십자가를 응용한 X자 모양의 정십자가 새겨져 있었고 하단에는 에든버러를 나타내는 성탑 문양이 있었네.
그러니 에든버러 대학 혹은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지. 그리고 자네는 식탁에 앉으며 편지를 접시 옆에 두었는데 그러고는 다시 거실의 벽난로 위에 걸린 사진을 쳐다봤어. 그 다음엔? 내가 물었다. 주소를 힐끗 보고 비공식적인 편지라는 걸 알았지. 박사라는 단어가 주소 옆에 쓰여 있었으니까. 자네는 의학학사가 최종 학력이니 법적으로 박사라는 타이틀은 주장할 수 없지 않나. 대학교 관계자들은 직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 지나치리 많지 명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나는 이 편지가 비공식적이라는 걸 확신했네. 그리고 자네가 식탁에 앉으면서도 사진을 보길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사진을 주의 깊게 봤고 에든버러와 런던 의과대의 공동 연구 시절 팀의 일원으로서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자네 얼굴에 약간의 망설임이 보이길래 기꺼이 후원의 밤에 참여하라고 한 것뿐이야. 나는 셜록의 단순한 설명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군. 내가 말했다. 이 말이 그를 자극한 것 같았다. 덧붙이자면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요청받은 특별한 도움은 자네의 글을 회보에 싣는 것이고 이미 자넨 주제까지 정해놓았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나? 하지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 아직 뭘 쓸지 주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가 말했다. 그렇군.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네가 상상해보라고. 자네 말대로 단순한 추리일 테니까. 또 그 추리가 들리기도 하지 않았나. 그가 신문을 들어올리며 덧붙였다. 자네가 생각하는 동안 나는 크레모나의 나무와 바이올린 제작의 탁월함에 대한 이유를 다룬 기사를 읽어도 괜찮겠지? 그가 신문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존,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게. 이미 답은 정했으니까. 셜록, 나랑 같이 갈 텐가? 자네와 함께 가면 후원의 밤이 더 빛날 것 같은데 말이야. 잠깐이라도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네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거든. 좋아. 우리는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만 챙겨 킹스크로스역으로 향했다. 늦은 밤 에든버러에 도착한 우리는 후원의 밤에서 예약해둔 바턴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침실과 거실이 딸린 방이었는데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3층이었기 때문에 밖은 어두웠지만 창을 통해 거리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나와 홈즈는 짐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고 웨이터가 들어와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큰 체격의 웨이터 뒤에 가냘픈 숙녀가 서 있었다. 먼 길을 여행한 터라 피곤했던 나는 쉬고 싶은 마음에 손님의 방문이 조금 짜증스러웠지만 홈즈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그녀를 맞아들이고 방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숙녀에게 의자를 내어주고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른 몸집에 주근깨가 잔뜩 뿌려진 하얀 얼굴은 어두워 보였고 그녀의 커다란 눈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본능적으로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죄송하지만 베이커가의 홈즈 선생님이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숙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든 도와드리죠. 홈즈가 온화한 얼굴로 말하고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 샬롯을 찾아주세요. 2개월 전에 실종됐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샬롯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괴로운 감정은 이해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세부 사항을 알게 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진정이 되면 당신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천천히 설명하면 됩니다. 당신이 웨이트리스라는 사실밖에는 모르겠군요. 나는 홈즈가 그녀의 직업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코트 주머니에는 펜과 수첩이 들어있었고 결정적으로 벌어진 그녀의 가방 안에 웨이트리스 유니폼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숙녀는 놀란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저는 이 호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자넷 앤더슨이에요. 오후에 지배인에게서 셜록 홈즈 선생님이 이 호텔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샬롯은 제 언니고 캐논게이트 식료품점에서 일했고요. 지난 12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사라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보통 늦어도 자정 전에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새벽까지도 샬롯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됐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가 샬롯이 출근했는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상점 주인은 평소처럼 어제 저녁 6시에 샬롯이 퇴근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한테는 상의할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없어요. 가족이라고는 샬롯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 같아 찾아왔어요. 최근 샬롯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뭔가 의심스럽거나. 의심이라뇨? 샬롯은 저를 두고 사라지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니까요. 숙녀는 흥분되고 걱정된 나머지 좀 전에 수줍음을 잊은 듯 날카롭게 말했다. 자넨양,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봐요. 평소와는 다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숙녀는 불안한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샬롯이 사라진 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우린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근처 술집에 들어갔어요.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해서 마시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함께 술을 마시자며 럼과 비터스를 한 잔씩 주문해줬고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매너가 좋아 보였죠. 대화를 나누다가 그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하숙집으로 가서 함께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린 거절했고 그 남자는 위스키 2병을 사서 샬롯과 저에게 한 병씩 나눠줬어요. 그러고는 술집을 나와 우린 집으로 왔어요. 사실 그 남자는 샬롯에게 더 관심을 보였는데 어려서부터 언니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잠깐, 그 남자 이름을 기억합니까? 에드워드요. 평범한 이름이죠. 전체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보통 키에 다부진 체격이었는데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했고 단정한 차림에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혹시 샬롯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로켓을 열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며 커다란 눈, 도톰한 입술의 샬롯은 한눈에 보아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집에 액자에 넣어둔 좀 더 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진은 잠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내서 조사해보죠. 그녀가 돌아간 후 홈즈는 창틀에 기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실종 사건이라 그것도 2달이 된. 눈에 보이는 흔적은 이미 사라졌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흔적 뒤에 남은 이야기야. 설령 시간이 많은 것을 지워버렸다 해도 이야기는 흔적을 남기지. 존,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창밖을 내다보던 홈즈가 물었다. 느낌이 별로야. 내가 대답했다. 그래, 아주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내기만 한다면 사건은 곧 해결될 거야. 나는 홈즈의 말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또 어마어마한 사건의 발견이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린 에든버러의 의대 교수인 리처드 콜턴 박사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는 홈즈의 명성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으며 우리의 방문을 기대한다는 전보를 보내왔다. 그는 해부학 강의로 큰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그의 강의에 400명의 학생이 모일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학생이 의대 건물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안내를 따라 콜턴 박사의 연구실로 들어갔다. 연구실은 책장에 줄지어 서 있었고 해부학자답게 책상 사이에 해부학 도감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곳곳에는 양피지에 그려진 인체 해부도가 고풍스러운 액자 안에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세밀하게 조각된 해골 모형이 놓여 있었다. 서늘한 방 안은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와 오래된 종이, 가죽 냄새가 뒤섞여 이상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창문 너머로는 흐릿한 빛이 가늘게 들어왔는데 방 전체에 우물하고 신비한 느낌을 더했다. 학생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마치 요새와 같은 작은 방 책상에 앉아있던 콜턴 박사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왓슨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과대학을 위해 기꺼이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콜턴 박사가 반갑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홈즈만큼이나 큰 키에 마른 체격이었고 짙은 갈색 머리카락에 길고 날카로운 턱선은 단단하게 조각된 느낌이었다. 창백한 그의 얼굴은 약간 병약해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지적인 이미지와 묘하게 잘 어울렸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 눈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탐구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홈즈 씨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신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해부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죠. 우리 몸의 각 기관과 조직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본능적인 행동까지도 설명해줄 단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홈즈 씨가 단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제가 인체의 단서로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홈즈 씨는 구두 밑창에 묻은 진흙이나 재떨이에 남은 담뱃재와 같은 자잘한 흔적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추론해내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작은 구조적 변화나 특이점, 그리고 조직에 저장된 미세한 흔적들 속에서 그 사람의 삶과 죽음, 본성과 행동, 심지어는 병력까지도 추론할 수 있죠. 홈즈는 교수의 말에 약간 고개를 숙여 존중을 표했다. 그래서 저는 홈즈 씨의 추리 방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콜턴 박사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홈즈가 벽에 걸린 그림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이 그림은 정말 독특하군요, 교수님. 혹시 이 모델은 실존 인물입니까? 제가 보기에 여성의 신체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아,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신체였죠. 이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얼굴과 골격, 균형 잡힌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신체여서 알코올에 담가 3개월 동안 보관했고 해부하기 전 화가를 초대해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증받은 시신은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과학적 목적에만 사용되니 이 점 오해 없길 바랍니다. 홈즈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교수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해부학적 연구와 예술의 조화라니 참 대단한 작업이군요. 하지만 때로는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작품 그 자체보다 흥미로울 때가 있지 않을까요? 홈즈가 정중하게 말했다. 우리가 연구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교수의 고심스러운 표정이 보였다. 이후 나는 후원의 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학교에 남았고 홈즈는 샬롯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홈즈는 없었다. 나는 1시간가량 학회지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호텔 방문이 열리더니 술 취한 마부가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꾀재재한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위에 삐뚤어진 모자가 간신히 걸쳐져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휘청거리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홈즈의 변장술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가 홈즈라는 걸 알아차렸다. 홈즈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더니 특유의 미소를 살짝 드러냈다. 그래, 나야 존. 내가 변장술을 얼마나 즐기는지 알지. 홈즈가 모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정말 흥미롭네. 내가 오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자넨 상상도 못할걸. 샬롯의 행방을 찾았나? 그래. 연구실에서 나와 나는 다시 연구실로 갔어. 골턴 박사를 만나러? 아니, 연구실에 있던 학생을 만나러. 샬롯의 사진을 보여주며 교수실에 걸려있던 그림이 그녀가 맞냐고 물어봤지. 학생은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그 시신이 차갑기는 했으나 굳지 않은 상태에서 해부실로 들어왔다고 했어. 다른 시신들처럼 바로 해부하지 않고 교수 말대로 곧장 알코올을 부어 부패를 늦췄다고 하더군. 학생은 그 시신을 가져온 남자에게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더니 캐논 게이트 뒷골목에서 한 노인 여성에게 샀다고 말했다는 거야. 시신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면 사망한 지 3-4시간밖에 안 됐다는 건데? 존, 그 시신은 매장되지 않았어. 코트를 입은 그대로였고 심지어 양말과 신발도 신고 있었다고 하네. 캐논 게이트라면 그녀가 일하던 상점 근처 아닌가? 몇 가지 더 학생에게 질문했지만 자기들은 시신이 들어오면 상처와 부패 여부를 살필 뿐 다른 건 묻지 않는다는군. 그나저나 시신을 가져온 자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나? 에드워드? 내가 말하자 홈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놀랄까봐 얘기하는 건데 자네랑 다니니 나도 감이 생겼어.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운 좋게 맞췄군. 홈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존, 오늘 밤엔 바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네. 당연하지. 아, 그리고 존, 리볼버를 안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홈즈가 코트 주머니에서 리볼버를 꺼내 내게 건넸다. 우리는 호텔을 나와 마차를 탔고 블랙 프라이어스 거리의 허름한 하숙집 앞에 내렸다. 주위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할 건데? 난 이 하숙집으로 들어갈 거야. 오늘 오후에 이 집 주인에게 초대받았거든. 한두 시간 후에 조금 불쾌한 소동이 일어날 걸세. 내가 병을 끌 테니 신호가 들리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돼. 그때까지 자넨 저기 나무 옆 창문에서 기다려주면 되네. 알겠어. 홈즈가 하숙집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가 말한 대로 창문 옆에 가서 기다렸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환했는데 커튼이 닫혀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홈즈는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나는 코트 주머니에 있는 리볼버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이미 어두워진 거리와 바람 소리가 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없는지 계속 둘러보았다. 소동이라고 했지만 어떤 소동일지, 그 순간 재빨리 뛰어들어야 할 텐데 때를 놓치는 건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쯤 홈즈의 신호가 들렸다. 창밖으로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나는 잽싸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는 밝고 따뜻한 빛이 가득했고 홈즈의 비명이 들려오는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 나무 덮개단을 올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야 했다. 나는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남자가 쓰러진 홈즈를 누르고 있었다. 한 남자는 홈즈의 코와 입을 막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홈즈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눌렀다. 나는 총을 꺼내 벽에 한 방을 쏘았다. 그러자 겁먹은 듯 두 남자가 홈즈에게서 떨어졌다.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놀라서 물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 봐. 홈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했다. 그 순간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에 뒤돌아 총을 겨눴다. 깜짝 놀란 남자가 재빨리 몸을 옆으로 숙여 총구를 피하며 소리쳤다. 멈춰요. 우린 경찰입니다. 존, 내가 와달라고 부탁한 경찰이네. 좀 비켜주지 않겠나? 여기 두 사람을 체포하세요. 샬롯 앤더슨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방금 나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됐군요. 홈즈가 냉정하게 말했다. 홈즈의 입과 코를 막았던 남자는 검은 눈에 맹수 같은 얼굴로 홈즈를 노려보았는데 몸을 누르던 통통한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홈즈를 바라보았다. 맹수 같은 남자는 단단한 체격에 결단력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음흉한 인상은 아니었다. 광대뼈가 둥글고 높았으며 검은 눈은 깊었고 코는 짧고 뭉툭하며 턱은 둥글었고 체격은 살짝 작은 편이었다. 통통한 남자는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둥실둥실해 보였고 옅은 모래색 머리카락과 구렛나루의 회색 눈동자는 전혀 호감을 주는 얼굴이 아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30분 정도 늦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니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그때 맹수 같은 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우리는 샬롯을 죽이지 않았어. 우리가 그녀를 죽였다는 증거도 없지 않소. 에드워드 씨,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2달 전 술집에서 앤더슨 자매를 만났고 그 다음날 샬롯이 일하는 상점을 찾아가 샬롯을 하숙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뭐라고 꼬드겨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에게 했던 것처럼 좋은 음식과 술을 마시게 했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의 입과 코를 막고 저항하지 못하게 그녀의 몸을 눌렀죠.
그러고는 시신을 시트에 싸서 골턴 박사 연구실로 가져갔고 1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걸이는 당신 부인 목에 걸려 있더군요. 그리고 홈즈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침대로 걸어가더니 시트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침대 아래 집더미에 시신이 차가워질 때까지 방치했을 테고 따뜻하면 의심받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더미에 묻은 피가 각각 응고된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좀 더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피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살해된 사람이 더 있다는 거겠죠. 좀 더 이야기해볼까요? 홈즈가 두 남자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들은 골턴 박사에게 시신을 팔았습니다. 특히 당신들이 가져온 시신은 상태가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매장된 흔적도 없이. 상처가 있으면 제값을 못 받을 테니 숨을 막아 죽였을 테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통통한 남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홈즈가 끼어들었다. 저기 상어 같은 에드워드는 마차에 태워요. 그리고 여기 시릴입니다. 시릴 해리스. 그래요. 해리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군요. 경찰이 사나운 에드워드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홈즈는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나긋한 말투로 말했다. 자, 계속해요, 시릴 씨. 우리가 처음 판 시신은 도널드라는 나이든 연금 수령자였어요. 작년 여름 무렵 죽었는데 4파운드의 하숙비를 밀린 상태였죠. 노인의 친척이 와서 장례를 준비했는데 유해를 묻기 직전에 시신을 의사에게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이미 못으로 고정된 관을 열고 시신 대신 나무 껍질을 넣고 시신은 침대 밑에 숨겼어요. 관은 매장되었고 그날 저녁 우린 서전스 광장으로 갔죠. 그때 한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와 누구를 찾고 있냐고 물었어요. 겁먹지 말고 말하세요. 용건이 뭐죠? 사실 제가 짐작하는 게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아, 이 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예.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학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큰 방으로 데려갔는데 다른 학생 3명이 더 있었죠. 큰 방에는 철제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덩어리 같아 보이는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천으로 덮여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천은 한때 하얀색이었지만 이제는 더러운 회색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았고 끈적한 손으로 더럽혀진 것처럼 보였죠. 생각한 게 맞을 거예요. 모두 시신이죠. 그 학생이 말했어요. 하나에 얼마를 줍니까? 최대 10파운드까지? 혹 부패하지 않은 신선한 것은 1파운드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덜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물건은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뱅세코, 이건 좋은 물건입니다. 어딨죠?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10시까지 그것을 여기로 가져오면 검사하고 돈을 드리죠. 당신은 처음인 것 같으니 제가 조언하자면 물건은 상자에 담아오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합의를 마친 후 시신을 자루에 넣고 다시 서전스 광장으로 갔어요. 우리가 물건을 가져갔을 때 학생들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방으로 옮기고 자루에서 꺼내 해부형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시신을 검사한 후
7파운드 10실링을 주더군요. 그들은 다른 시신을 처리할 일이 생기면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시신을 팔기 위해 살인했습니까? 우린 그자를 도운 것뿐이에요. 뭘 도왔습니까?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곳에 머물던 조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한동안 기침을 멈추지 않더니 그가 전염성 열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우린 소문이 돌면 하숙인들이 떠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조셉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로 하고 에드워드가 작은 베개를 병든 남자 입 위에 올려놨고 제가 그의 팔과 다리를 제압했어요. 우린 그의 시신을 서전스 광장으로 가져가 10파운드에 팔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의 고통을 좀 더 빨리 덜어주기 위해 도운 것뿐이라고요. 그는 곧 죽을 사람이었다고요. 홈즈의 눈빛은 그 남자를 쏘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계속해봐요. 그 다음은요? 에드워드는 거리로 나가서 적합한 대상을 찾기 위해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성공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죠. 매주 화요일 그레스 마켓에 소금을 팔러 오는 술에 취한 노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나이가 많고 허약했으며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말을 걸며 하숙집으로 가서 함께 술 한잔 하자며 데려왔어요. 그녀는 우리의 환대에 만족하며 집에 착하고 예쁜 딸이 있다고 자랑했죠. 그러다 그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메스껍다며 구토하고는 딸에게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에드워드는 친절하게 위스키를 더 건넸고 그녀는 다시 무력하게 취했죠. 우린 용기를 냈어요. 에드워드가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멈추게 했고 저는 그녀 몸 위로 올라가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사실상 그녀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녀는 몇 분 만에 숨을 거뒀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서전스 광장 방으로 옮겼어요. 교수가 시신을 확인하러 방에 들어왔고 시신 상태가 양호한 것을 봤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물건도 1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살해 방법은 숨을 막는 게 전부였습니까? 그게...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보이는 소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그에게 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밤 11시쯤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상태여서 에드워드는 소년에게 창고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정원으로 나가 소년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빵과 치즈를 줬고 아편팅크를 넣은 럼주 한 컵을 따라 줬습니다. 소년은 2번에 나눠 바로 마셨고 저는 그를 의자에서 바닥으로 옮기고 옆으로 눕혔어요. 20분 정도 지나자 그는 의식을 잃은 듯했고 우린 소년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발에 밧줄을 묶고 제 팔로 안아 우물 속으로 머리부터 미끄러지게 했어요. 소년의 몸에서 럼주와 아편팅크가 입으로 배출되도록 말이죠. 소년의 몸이 거의 우물 속에 잠겼고 발은 물 표면 위에 약간 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밧줄 반대쪽 끝을 울타리에 고정했는데 소년은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조금 움직이며 몸부림쳤고 물 위로 거품이 올라왔어요. 우린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워디치를 따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45분 후에 돌아와서 우물에서 소년을 꺼냈어요. 우린 그곳에 소년을 두고 올드가로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2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시신을 반으로 접어 상자 안에 넣고
끈으로 묶어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했어요. 그때가 새벽 3,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시신을 광장으로 옮겼고 9파운드를 받았어요. 샬롯 양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어느 날 에드워드가 의사에게 제공할 2명의 훌륭한 대상을 받다고 했어요. 그녀들에게 다가가 말도 걸고 술도 사줬지만 집으로 데려오는 데는 실패했다고 했죠. 그러고는 다음 날 2명의 여성 중 1명이 일하는 상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술 한잔 하자고 하숙집으로 데려올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계획대로 저녁 8시쯤 약간 취한 상태의 여성을 부축하며 에드워드가 들어왔고 저는 준비해둔 차와 빵, 버터, 달걀 등 풍성한 음식을 차렸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 술을 마신 데다 따뜻한 환대까지 그녀는 점점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죠. 다음 순서로 식탁에서 식사를 치우고 2병의 위스키를 꺼냈고 그렇게 술판은 이어졌어요. 에드워드와 그녀는 무모하게 술을 마셨죠. 에드워드는 자신이 계획한 살인을 실행할 용기를 유지하기 위해 마셨고 그녀는 단순히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는 의자에 기대 잠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몇 분 만에 그녀의 영혼은 가냘픈 몸에서 떠나고 말았죠. 우린 그녀의 시신을 4시간 만에 광장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학생 중 1명이 캐논 게이트에서 본 소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시신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길래 캐논 게이트 뒷골목에서 한 노인에게 샀다고 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잘 정돈된 상태였는데 학생 중 1명이 에드워드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면서 가위를 건넸어요. 통통한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끔 숨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쇠꼬챙이로 내려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건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 듣는 게 힘들군요. 나머지 이야기는 경찰서로 가서 합시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존, 호텔로 돌아가 있게. 이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가 늦어도 1시간 후에는 돌아가겠네. 홈즈는 10시 무렵 뭔가에 집중한 듯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는 홈즈를 혼자 내버려두는 게 현명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파이프를 물었다. 존, 골턴 박사 말이야. 박사에게서 뭘 좀 알아냈나? 박사는 연구실에 들어온 모든 시신의 이름과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 그들의 시신을 판매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누군가가 실종되었다 해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이야. 다음 날, 이 비극과 관련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골턴 박사는 강의 중 지금까지 자신은 약 5,000명의 의학도를 가르쳤으며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의학을 가르치고 의술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이 해부학에서 가장 저명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 뒤 에든버러 쿠런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수요일 이른 아침, 에든버러 도시는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찼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유례없는 범죄를 저지른 괴물의 처형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괴물은 지난 12월 샬롯 앤더슨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의사에게 판매한 살인자 에드워드다. 그는 지난 1년간 샬롯 앤더슨을 살해하기 전까지 이 끔찍한 살인을 반복하며 시체를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16명의 사람을 살해했으며 자신의 공범은 실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한 명이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 명은 몸 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 판매한 모든 시체는 살해되었으며 단 한 명만이 자연사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의 처형은 오전 9시 무렵 끝났고 그의 시신은 해부될 예정이며 그의 골격은 보존되어 후대가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몇 주 후 에든버러 의과대 조사위원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존, 이번엔 공식 편지로군. 미스터 왓슨이라고 쓰인 걸 보니. 셜록, 정말 끝내주는 관찰력이야. 그런데 자네 명함에는 탐정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건 어떤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건가? 친애하는 왓슨. 내 직업은 관찰력과 논리적 추론에 기반을 둔 실력으로 입증된 것이지. 그나저나 무슨 내용인가? 나는 편지를 꺼내 홈즈 앞에서 읽어내려갔다. 위원회는 골턴 박사의 요청에 따라 그에 관한 풍문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조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폭넓은 증거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골턴 박사나 그의 학생들이 그의 연구실로 가져온 어떤 시신도 살인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이 시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적인 폭력, 급작스러운 죽음 또는 단기간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있는 외부 흔적이 없었으며 설령 그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더라도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골턴 박사의 해부 수업은 400명 이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개 수업으로 이뤄졌으며 시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할 어떤 신체 부위도 불합리하게 제거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 넷째, 증언에 따르면 에드워드와 시릴과의 거래가 있기 훨씬 전부터 해부학적 목적을 위한 상당한 양의 시신이 사회 최하층 사망자 가족이나 친척들로 구매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골턴 박사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위원회는 그런 방식으로 시신을 해부용으로 조달하는 것이 국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골턴 박사가 신중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증언에 따르면 에드워드와 시릴은 골턴 박사보다는 학생들과 더 잦은 거래를 해왔으며 박사는 무차별적으로 7명의 학생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골턴 박사가 비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그의 연구실로 시신이 반입되는 규정의 느슨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 피해자들을 처리하는 데 일정한 용이함을 제공한 것에 한한다. 그의 느슨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드네. 내가 말했다. 누군가 언젠가는 이 불편한 기록을 다시 꺼내들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그런데 시릴이 그들이 사지 않은 시신이 있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들이 살해한 사람은 16명이 훌쩍 넘을 거야. 그나저나 이 냄새는 버든슨 부인이 나를 위해 특별 요리를 준비하고 있군. 그녀의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 조합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지 않나.